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다시 강신주 선생님의 감정 수업으로 돌아왔어요. 인간의 48가지 감정 살펴보고 있죠. 오늘 함께할 감정은 바로 복수심인데요. 제가 이 복수심 챕터의 장을 딱 열었더니 이 48가지 감정 중에서 복수심이 48번째 감정이네요. 제가 이 챕터의 순서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 것은 아니었어서 아직 소개드릴 감정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스피노자가 에티카라는 책에서 정의하길 이 복수심이라는 감정을 제일 마지막에다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수심이라는 감정에 붙어있는 부제목이 있겠죠. 마음을 모두 얼려버리는 지독한 냉기, 차가운 기운. 이 복수심을 소개해주기 위해 어떤 소설을 들고 오셨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맞추기 쉬우실 수 있는 그런 감정이고, 또 이 복수심이라는 것을 이 소설처럼 이렇게 잘 다뤄낸 소설이 있을까 싶은데 바로 빙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빙점.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 소설책을 봤고요. 빙점, 속빙점 이런 소설들을 봤고, 아마 관련해서 영화나 드라마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었을까 해요. 그런 것들이 인연이 돼서 빙점을 보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당시 이런 일본 소설들이 몇 번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그런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아마 그 즈음에 봤던 것 같은데, 빙점은 바로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입니다. 저는 왜 이 빙점의 작가가 남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뒤에서 이 녹음 뒷부분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빙점의 작가는 여성분이셨어요. 자,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에게 희생을 당할 만한 충분한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살인을 한다. 우리 시인 김수영이, 국내 시인 김수영이 1963년에 쓴 시 죄와 벌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복수를 굳게 다짐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자신은 복수의 대가로 사회적 처벌 혹은 양심의 가책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런 모든 대가를 감내하겠다고 입술을 다물지 못하는데, 어느 누가 자신과 상대 모두를 파괴시키는 복수를 감행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 우리는 막상 복수를 실행하려는 순간 주저하게 된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릴 혁명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주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타인을 한 번도 잔인하게 대해본 적 없는 한 의사가 시청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이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지금 그는 아내에 대해 경천동지할 복수를 시행하려는 참이기 때문이다. 네, 잠시 빙점 속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의 낡은 문기둥 옆에 선 채 게이조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요코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게이조는 코트깃을 세웠다. 본심은 요코를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스에게 범인의 자식을 키우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를 배반하고 무라이와 정을 통한 나스에 때문에 그날 루리코는 살해되었다.
나는 그런 나스에가 요코의 출생 비밀을 알고 괴로워할 나를 위해 그 아이 요코를 데려온 것이다. 나스의 부정을 일시적인 마음의 방황으로 돌리고 어떻게든 용서할 수는 없는가. 한 번은 나도 용서를 했다. 루리코의 죽음을 미칠 듯이 슬퍼하는 나스에를 나는 용서했다. 그러나 진심으로 루리코의 죽음을 슬퍼했다면 또다시 무라이 품에 안겼을 리가 없다. 무라이도 내가 나스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나를 나스에와 무라이는 배신했다. 나스에의 흰 목덜미에서 본 보랏빛 멍이 지금도 게이조의 가슴에 아프도록 깊이 새겨져 있다. 네, 여기까지가 본문 중에 한 문단이었어요. 시청 건물의 낡은 문기둥처럼 어느 남자가 차갑게 변하여 얼음이 되고 있다. 얼음은 주위의 것도 얼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일까? 이미 얼음이 되어버린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싸늘하게 얼려버린 그 여자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녀를 가장 차갑게 얼릴 수 있을까? 미우라 아야코의 베스트셀러 빙점은 무엇보다도 먼저 얼음처럼 차가워진 사람들이 마침내 어떻게 서로를 얼려버리는지 그 화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보고서로 기억될 필요가 있다. 병원의 원장 게이조는 아내 나스에의 배신으로 그 부드러운 심장이 돌처럼 딱딱하게 되었다. 나스에가 무라이라는 젊은 의사와 연정에 빠지는 날, 어린 딸 루리코는 참혹한 시체로 변하고 만다. 무라이와 함께 있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3살 난 딸을 나가 놀라고 방치하여 약이 된 사건이다. 무라이와 나스에가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루리코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아내의 행동을 한때의 열정이라고 부주의한 실수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용서할 생각도 있었다. 실제로 그는 아내를 용서하려고도 했다. 그렇지만 게이조의 조그만 기대는 속절없이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딸 루리코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나스에에게서 무라이와 키스를 나눈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매력적인 목덜미에 보랏빛 멍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다. 용서하려는 마음은 일순간에 냉각되고 그 자리에 잔혹한 목수심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어떻게 이토록 마음을 산산이 찢어 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게이조는 복수심에 치를 떤다. 자신의 마음을 싸늘하게 얼려버린 것처럼 나스에의 마음도 싸늘하게 얼려버릴 궁리를 하게 된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게이조가 마침내 생각해낸 방법은 잔혹하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하다. 자신들의 딸 루리코를 죽이고 자살한 살인마의 딸을 입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아기가 바로 요코다. 마침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나스에가 루리코의 빈자리를 대신할 여자아이를 입양하겠다고 남편을 조르고 있던 참이다. 언젠가 자신이 범인의 딸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그날 아내도 싸늘한 얼음처럼 변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입양한 딸 요코에게 충분히 정을 붙일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내 나스에가 자신이 사랑하는 요코가 살인마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것이다. 그때는 아내도 지금의 자신처럼 싸늘하게 얼어버릴 것이다. 그래야만 아내도 지금 자신이 얼마나 싸늘하게 식은 심장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게 될 테니까. 나의 고통을 그녀도 똑같이
느끼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렇게 게이쪼는 지금 시청 앞에서 복수의 한 걸음을 내딛으려는 중이다. 입양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순간 아내 나스에 대한 복수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된다. 복수심이라는 감정만큼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것이 또 있을까? 이 무서운 감정에 대해 스피노자도 냉정하게 진단했던 적이 있다. 자,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복수심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복수심은 미움의 정서로 우리에게 해악을 가한 사람에게 똑같은 미움으로 해악을 가하게끔 우리를 자극하는 욕망이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똑같이 아프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미움의 마음이네요.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녀가 밉다. 이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주는 것. 마침내 남자는 복수의 화신이 된 것이다. 복수심이란 스피노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해악을 가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악을 가하고자 하는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미움의 정서가 영혼을 가득 채워야만 한다. 일체의 온기도 남아서는 안 된다. 얼음이 되지 않는다면 복수는 생각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실행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빙점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빙점이었나 봅니다. 빙점은 액체가 고체로 결정되는 온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언제 인간의 마음이 얼음처럼 차갑게 응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복수심이다.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딱딱한 얼음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굳이 이런 걸 우리가 이 절차를 알고 고민하고 참 이래야 되는 건 좀 거시기한데요. 복수심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발동을 하는지, 어떻게 그게 발현이 행위로, 복수라는 행위로 이어지는지 그런 이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니까 한번 쭉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딱딱한 얼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부드러운 마음, 온기가 남아있는 마음으로는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딱딱한 얼음은 쇳덩어리처럼 타인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미지근한 물로는 타인의 옷깃만 적실 뿐이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복수심의 이면에는 더 심각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의 본능도 읽힌다. 그렇네요. 예. 삽은 물렁물렁한 진흙에는 쉽게 들어가지만 딱딱하게 언 땅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처럼 복수심의 이면에는 자신의 상처를 급속 냉각시키려는, 그래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모종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정당 방위의 기제인 측면이 있다는 거네요. 그래요. 이건 또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빙점이 동시에 융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물이 0도씨에서 냉각되어 얼음이 되듯이 얼음도 0도에 풀려서 물이 되는 법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복수심이라는 빙점이 동시에 융점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러고 보니까 이 소설의 이
제목에 대한 그 장명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은 시인의 시선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 빙점이라는 것에 양측면, 양방향을 다 캐치를 하고 그것에 이 복수심을, 우리의 이 복수심이라는 감정, 복수라는 사건을 빙점이라는 소설로 그 두 가지, 두 개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개의 이 글자로 아주 완벽하게 포착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복수심이라는 빙점이 동시에 융점이 되는 순간, 이 복수가 이 용서라는 감정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그 융점의 순간을 어느 순간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소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초반부 어느 한 대목에서 작가는 그 실마리를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설의 한 그 부분, 바로 그 지점 실마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게이조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학생 시절이었다. 나스의 아버지인 스가와 교수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여러분은 독일어가 어렵다느니 진단이 어떻다느니 하고 불평들을 하지만 나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만큼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네. 웬만한 일은 노력하면 할 수 있지. 그러나 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네. 노력만으로는. 그렇다. 바로 용서다. 배신한 아내를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마음을 얼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스가와 교수의 말처럼 그것은 노력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복수심이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지 하나하나 처절하게 경험해야만 빙점이 융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소설 빙점이 복수심이 만드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상흔들을 차근차근 응시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나 이 강신주 박사님의 생각은 이 용서가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파국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좀 언급되진 않았지만 눈길이 가는 부분이 그런 미움의 감정, 이 복수의 시작이 되었던 그 미움의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아내의 외도가 이제 사건적인 발단이 되었던 거고, 그로 인해서 이 게이코가 느꼈던 그 감정은 참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그런 배신감도 있을 거고요. 이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빼앗긴 데 대한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 나의 너무나 가까운 곳에 가까운 관계로 있었던 두 사람에게 당한 그런 기만, 그 기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이런 복수에 이르고 마는 큰 미움으로 돼버린 거 아닐지.
살면서 이 가능한 이런 큰 미움은 만들어지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않겠나,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서로, 우리 다 같은 인간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하고요. 이런 미움이 커져서 그것이 이렇게 복수까지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섞인 게 인생이겠거니,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지만 너무 서로를 너무 힘들고 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요. 이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님이신데요. 이 복수라는 주제, 동시에 용서라는 주제로 이 멋진 작품 빙점과 속빙점을 쓰셨는데, 이분의 삶도 그만큼 멋지네요. 한번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좀 들어보실까요? 미우라 아야코 7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국가의 기만성에 좌절하여 1946년에 교직을 그만두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잡화점이 번창하여 이웃 가게에 지장을 주자 가게 규모를 줄이고 남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쓰게 된 소설이 빙점이고, 이 빙점은 1964년 아사히 신문 현상 공모에 당선되어 일본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빙점은 해방 이후 가장 많이 번역되고 팔린 일본 소설이며, 최근까지도 영화, 드라마 등으로 각색되어 빙점 신드롬을 일으켰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복수의 부질없음과 화해에 이르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용서의 위대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저 생각났어요. 이 빙점이 유행할 당시에 그때 같이 유행했던 것들이 오싱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읽히는 대망, 이런 시리즈들이 한창이던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았었나 합니다. 이 책 속의 문장 조금 더 읽어 드릴게요. 그날 루리코가 살해된 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목덜미에 키스 자국을 남기는 짓은 2번 다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세, 그래도 당신이 루리코의 엄마란 말인가? 게이조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었겠죠. 당신이 내가 사랑하던 그 여인이 맞단 말인가? 다시 문장 속으로 돌아가서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나세이가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게이조는 아내가 있는 쪽을 노려본다. 아까 본 보랏빛 멍이 눈에 선하다. 나세이와 무라이의 온갖 자세가 멋대로 떠오른다. 그런 상상 속에서 아내의 모습은 음탕하기 짝이 없다. 게이조는 깊은 절망에 사로잡혔다. 루리코는 살해되었고 나세이는 간음을 했다. 대체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 그래요, 사랑하는 딸도 죽고 딸은 그것도 유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발단이 원인이 됐던 게 내가 사랑하던 그 아내였고, 그 사랑하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는데, 대체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는 도대체 이런 허망할 것들을 위해 살아왔다니. 얼마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감정이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오늘 밤 게이조는 자신이 고귀한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의사로서의 긍지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그저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만 같은 무력감만이 남아있다. 아내의 배신은 게이조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렇죠.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존재와 여태까지의 삶 전체에 대한 그런 회한이 밀려오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이 연약한 나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서 참 없을 수 없는 일이란 없죠. 그 일이 또 나에게는 또 그런 일들이 다 비껴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또 그래지지가 않는 것이 또 인간사이기도 한 것 같고요. 이 소설 속에서는 어렵게 그런 화해와 용서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자,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코너 읽어드릴게요. 무슨 어드바이스를 주고 계실지. 함무라비 법전이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잘해주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위해를 가하라 라는 그 내용이 법전, 함무라비 법전 안에 있는데,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거꾸로 살고 있지 않은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에게는 비위를 맞추고 있지는 않나 말이다. 네, 그런 측면도 많이 있죠. 일단 함무라비 법전을 관철시키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이 노예 도덕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간파해야만 한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강한 자에게 핍박을 받는 약자가 어떻게 강자에게 자신이 당한 것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복수를 시행할 힘조차 없는데 이럴 때 예수의 속삭임이 우리의 나약함을 정당화하며 찾아온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는 것은 정말로 성스럽고 위대한 일이야. 이런 속삭임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자신에게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 또 갚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는 양 스스로를 기만하게 된다. 그래, 약자가 복수를 포기하는 순간 자신이 강자에게 복수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자괴감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잊지 말자. 사랑이든 복수든 그것은 오직 자유로운 자 혹은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욕망이라는 사실을. 약자는 원수를 용서할 자격조차 없다. 강자가 되었을 때에만 약자는 원수를 용서할 자격을 갖게 되니까 말이다. 그러니 해악을 당했지만 복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면 아주 천천히 힘을 키워서 강해져야 한다. 5년이든 10년이든 치욕을 잊지 말고 가슴속에 새겨야 한다. 마침내 해악을 가한 사람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게 되는 날,
우리는 진정 결정할 수 있다. 계획대로 복수를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강신주 박사님의 어드바이스를 조금 더 다듬어 보자면 이 복수하고 싶은 이 나의 욕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과 시간들을 승화시켜서 나를 뭔가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라.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복수이고, 그렇게 해서 결실에 이르렀을 때,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 다시 그런 높아진 시선에서, 높아진 상태에서, 견지에서 다시 복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어쩌면 그런 고통으로 인해 나를 그만큼 성장시켜 줬으니 이제는 더 복수할 필요가 없겠다 느껴질 수 있겠죠. 아주 극단적인 아주 성장이 너무나 파격적이었다면 어쩌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것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그것이 나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을 수도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 강 박사님의 어드바이스를 제가 좀 더 친절하게 포장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어린 시절에 읽었던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할 수 있어서 반가웠고요. 집에 거의 모셔져 있는 그 빙점 한번 다시 이렇게 뒤적여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내일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